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왜 하필 1919년에 이 3.1운동을 벌였던 걸까요? 식민지 된 지 9년이나 지났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라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우리 선조들이 1919년경에 당시 국제 정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독립운동을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요. 몇몇 식민지 국가들은 실제로 독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잡고 우리도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3.1운동을 크게 벌였던 것이죠. 물론 이때 독립한 나라들은 회전국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었고요. 우리는 독립할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이 1차 대전 때는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나중에야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회전국들의 식민지였던 동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과 그리고 알폰스 무하의 조국, 체코였습니다. 파리에서 예쁜 광고 포스터 그리던 돈 잘 벌던 화가 알폰스 무하는 프랑스에서 누리던 부와 명성을 뒤로하고 이미 1910년에 그의 조국 체코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 조국을 위해 열성적으로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이 예쁜 그림을 그리던 돈 잘 벌던 화가 알폰스 무하는 어쩌다가 체코의 국민 정신을 대변하는 민족 화가가 된 걸까요? 체코 출신의 알폰스 무하는 이런 예쁜 포스터들로 파리에서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인기 디자이너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무하는 경제적 이익을 뒤로하고 1910년에 자신의 조국 체코에 돌아옵니다. 이런 무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00년의 파리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대전과 여수에서 개최되었었던 그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인데요. 이 엑스포는 1851년에 처음 개최된 뒤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이죠. 이 엑스포가 1900년에 파리에서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이 파리 엑스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참여하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다가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다 합쳐져 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게르만 민족이 세웠던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를 당하게 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를 따로 묶어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제국 내의 헝가리인들의 권리 요구를 인정해주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공식 국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900년에 파리 엑스포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세 나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지금도 있는 나라예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발칸반도 일대이고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주변 지역이랑 합쳐져서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됐는데요. 이 유고슬라비아는 나중에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이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는 민족들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끔찍한 인종학살이 자행되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가 바로 사라예보인데요. 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1878년부터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1900년 파리 엑스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참가하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시관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시관의 기획과 제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게 바로 알폰스 무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하는 1899년에 발칸반도 일대를 여행합니다.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지 예술적 영감을 받기 위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는 발칸반도 지역에 직접 가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행이 알폰스 무아의 가슴속에 있던 민족의식을 일깨웁니다. 왜 자기 나라인 체코 말고 남의 나라 구경했는데 민족의식이 생겼냐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북한 제외하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를 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게르만 민족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두 나라를 만든 것처럼요. 슬라브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족이라고 하면 러시아의 민족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일대의 여러 나라들이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동유럽의 민족들을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스니아크인, 크로아티아인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큰 범주에서 보자면 모두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 출신인 알폰스 무하도 크게 보면 슬라브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직접 가보면서 슬라브인으로서의 자각을 느꼈던 것이죠. 그럼 이 자각이란 무엇일까요? 슬라브인을 예속하고 있는 외부의 억압을 끊어내고 독립을 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슬라브인을 억압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부터 수백 년 동안 체코인을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인들은 게르만인들에게 억압받아 왔다고 느껴온 것이죠. 그래서 체코뿐 아니라 동유럽에 있는 많은 슬라브 민족의 나라들이 게르만 민족에 대항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알폰스 무하는 1899년에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이런 슬라브인들의 모습을 보고 민족의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온 무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시관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슬라브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시관을 디자인했습니다. 무하의 전시관 작업은 크게 호평을 받았고요. 이 성공으로 파리 엑스포 이후 무하의 명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하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슬라브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알폰스 무하는 파리에서 상업미술가로서의 성공한 삶을 뒤로하고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사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1910년에 그의 조국인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폰스 무하가 체코에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유럽 세계는 큰 격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민족적 대립,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의 대립이 결국에는 전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1914년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대전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일,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죠. 이 사라예보 사건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슬라브 계통인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게르만 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이었죠. 그러자 오스트리아 제국은 같은 게르만 민족 나라인 독일과 동맹을 맺었고요. 반대편에 슬라브 민족들 편에서는 슬라브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인 러시아가 전면에 나서면서 모든 게르만인들과 모든 슬라브인들이 대립하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독일을 견제하려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 편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전쟁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게르만 민족의 패배였고요. 그 결과로 독일은 많은 영토를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쪽도 나라가 망했어요. 오스트리아 제국은 해체되어서 오스트리아 땅에는 제국이 사라지고 왕이 없는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600여 년 동안 중부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가문도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알폰스 무하의 조국 체코 또한 독립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되니까 그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체코는 같은 민족이었던 바로 옆 지역의 슬로바키아와 함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된 거죠. 어쨌든 체코 국민들은 오스트리아의 오랜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미 1910년부터 프라하에서 살고 있던 알폰스 무하는 이러한 격동의 시대를 다 지켜보았는데요.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한 명의 예술가로서 조국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건국 이전에는 무화는 프라하시청에 벽화를 그리거나 소콜이라는 체코 국민 체육대회의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폰스 무화는 이런 포스터, 벽화 작품들에서 체코 민족의 전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무화의 노력이었던 거죠.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1918년에는 알폰스 무화가 이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우표와 지폐 도안 등을 맡았는데 이때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한 거죠. 무상으로 화폐와 우표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폰스 무화가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은 바로 슬라브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폰스 무화가 프라하에 돌아온 가장 큰 목적도 바로 이 슬라브 서사시라는 작품을 자신의 조국에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알폰스 무화의 슬라브 서사시는 슬라브 민족 전체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슬라브 서사시라는 시리즈 제목 아래에 20편이나 되는 작품들로 슬라브 민족 전체의 역사를 그린 것이었죠. 이 그림들은 슬라브 민족이 외세로부터 억압과 고난을 당해왔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이룩해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폰스 무화는 체코로 귀국한 1910년부터 슬라브 서사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18년에 걸쳐서 이 슬라브 서사시 20편을 모두 완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작품들을 프라하시에 기증합니다. 자신의 인생 최대의 걸작들을 민족과 국가에 바친 것이죠. 슬라브 서사시라는 대작업을 끝마쳤을 때 알폰스 무화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혼란스러웠던 유럽의 1930년대는 이 화가에게 평안한 노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 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가 아니었고요. 게르만 민족의 다른 나라인 독일이 쳐들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려는 것이었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1939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해서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독일군은 프라하를 점령한 다음에 체코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독일에 저항할 만한 주요 인사들을 우선 체포했는데요. 체코의 국민화가 알폰스 무화 역시 바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화는 곧 풀려나기는 했는데요. 이때 무화의 나이가 79세였던 데다가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독일군에게 신문을 받은 그해 1939년에 알폰스 무화는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라하에 가시면 무화 미술관에서 알폰스 무화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슬라브 서사시 작품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프라하에서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화의 민족적 예술혼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무화 미술관 말고도 프라하 성에 있는 비투스 성당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성당에서는 무화가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 가시게 되면 조국을 사랑했던 알폰스 무화의 삶과 예술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